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밑에 나온 것은 리눅스 데스크탑 인바이러먼트라고 써놨는데, 뭐 어제 통신 프로토콜 분석에서 실습을 해본 학생은 알겠지만, 리눅스를 우리가 가상 머신으로 실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하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래픽 유저 환경이죠. 데스크탑 환경. 마치 그 윈도우즈를 부팅을 하면 바로 그 그래픽 데스크탑 환경으로 가는 것과 똑같아요. 예. 근데 이제 리눅스는 꼭 그 환경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그 터미널을 띄우니까 거기서 이제 명령어를 실행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볼 수 있었죠. 원래 처음에는 이제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데스크탑 환경도 만들어지게 됐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다. 그 그래픽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쓰냐에 따라서 뭐 Qt 방식이 있고 뭐 GTK 방식이 있고 그렇다는데, 네, 뭐 크게 나누면 그렇다는 거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데스크탑 환경이 있겠느냐 하면, 이제 윈도우즈는 딱 고정된 데스크탑 환경만 있지만 리눅스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같은 그래픽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뭐 전반적인 그 기능의 배치라든가 인터페이스라든가 뭐 이런 세세한 것들이 많이 다른 그런 다양한 그래픽 데스크탑 환경들이 개발이 돼 있다. 왜? 오픈 소스다 보니까 누구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리눅스 커널 하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래픽 환경을 얼마든지 자기가 나름대로 디자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 중에 지금 뭐 가장 많이 쓰이는 거를 얘기하자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Qt 쪽 그래픽 환경의 개발 환경이에요. 이거는 그래픽 개발 환경. Qt 쪽에 그 KD라는 그 KD 플라즈마라고 하는 데스크탑 환경이 상당히 그 윈도우즈와 비슷한 UI를 가지고 있어요. 그 뭐 아이콘 배치라든가 뭐 작업 표시줄 배치라든가 그 기본적인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걸 매우 그 윈도우즈의 데스크탑 환경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GTK 베이스로는 이제 그놈이라고 하는 데스크탑 환경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그 통신 프로토콜 분석에서 실행했던 VM의 그래픽 환경이에요. 조금 달랐죠, 그죠? 그래서 뭐 시작 버튼이 있는 게 아니고 시작 버튼 대신에 무슨 뭐기 왼쪽 위쪽 구석에 뭐가 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콘 누르면 거기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메뉴가 뜨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인터페이스가 달랐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세세하게 좀 다릅니다. 예, 크게 보면 그렇게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 LXQT라든가 XFC, LXD 이런 것들이 그래픽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좀 리소스를 적게 차지하는 그런 그래픽 환경입니다. 그래서 KD라든가 그놈 환경은 그래픽 환경으로서 메모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해요. CPU라든가. 그래서 그 자체로도 시스템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편인데요. 그 외에 저런 LXQT는 이제 lightweight, 그러니까 경량이라는 뜻이죠. 가볍다 하는 뜻이에요. 여기 또 LXD도 마찬가지로 light XD, X디스크 데스크탑 인바이러먼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리소스를 적게 차지한다. CPU라든가 메모리라든가 이런 걸 적게 차지해서 가볍게 운영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놈은 뭐 그놈 자체도 있지만 이 그놈으로부터 파생된 좀 더 그것을 데스크탑을 세련되게 더 리파인한 그런 그 데스크탑들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고, 이 중에서 이제 또 뭐 이거를 뭐 메이트라고 읽는지 마테라고 읽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읽는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유명하고 많이 사용이 되고, 우리는 이 중에서 그놈 베이스, GTK 베이스로 이 그놈과 XFC 두 가지의 데스크탑 환경을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놈보다는 XFC가 조금 더 리소스를 적게 차지하는 경량 GUI 환경이에요.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고요. 뭐 이런 데서 이 리눅스들을 많이 채용해서 쓰고 있다 하는 거고,
지난 시간에도 얼핏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맨 첫 페이지에서 이제 34주년 관련 그 해외 기사들에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 그래픽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슈퍼컴퓨터에 전 세계 그 1위부터 500위까지의 슈퍼컴퓨터들이 전부 리눅스를 사용한다 한 거죠. 과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유닉스가 대세였어요. 유닉스가 대세였고 그 외에 뭐 다른 운영 체제들도 쓰였는데 그 윈도우즈도 조금 쓰였었죠. 윈도우즈 여기 보시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좀 쓰였었군요. 그러한데 그다음 이제 BSD라는 것도 유닉스예요. 유닉스인데 BSD는 이제 전에 그 히스토리 얘기할 때 버클리 대학에서 유닉스를 또 나름대로 구현을 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 원래는 AT&T 벨 연구소에서 만든 건데 거기서 만들던 켄 톰스라는 사람이 이제 버클리 대학에 연구자 가서 거기서 이제 버클리 대학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 또 교수들과 같이 그 유닉스 체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이제 유닉스 체제를 이해하라 시키고 그 이해를 한 그 대학원생들, 뭐 대학생들 이런 연구자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만든 그런 유닉스판이 이제 버클리 BSD라는 게 버클리 시스템 디스트리뷰션 버클리판 유닉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맥도 사실은 BSD 기반 GUI 운영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맥 운영 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BSD 유닉스 기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BSD는 또 프리 BSD라고 하는 그 오픈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BSD로 이렇게 발전을 하기도 했죠. 네, 뭐 어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뭐 100% 리눅스 운영 체제를 사용하고 왜 그런지는 어느 정도 설명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데스크탑이나 랩탑과 같은 일반 유저들 기반은 뭐 윈도우즈가 대세이다 그런 얘기 했었고 리눅스는 뭐 거의 차지하지 않는다 하는 거고 또 최근에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 버전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로키 리눅스라고 그랬고 로키 리눅스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이 이제 10.0이 나왔다 그랬죠, 그죠? 최신 버전이 10.0이 나왔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9.6을 쓸 거라고 그랬어요 수업 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그 어떤 개인인지 뭐 아니면 기관인지 모르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블로그에 글이 올라온 걸 봤는데 이 로키 리눅스 10의 데스크탑 환경을 엄청나게 뭐랄까 비판을 하더라고요. 비난이라기 하기엔 좀 그렇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은 로키는 아니고 이 로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에서 안 했구나. 안 했구나. 이 배포판이라고 하는 이것도 리눅스라는 것이 어느 한 군데에서 독점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그런 소스들을 레고 조립하듯이 조립해서 나름대로의 리눅스를 만들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배포판이라고 하는데 그런 배포판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레드햇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레드햇 배포판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주로 기업에서 그러니까 상용 운영 체제로서 사용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운영 체제예요. 상용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책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체제인데 이게 기업에서 그런 식으로 뭐 대용량 서버들을 위해서 그 위주로 타겟을 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인 유저 데스크탑 환경은 그다지 신경을 안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9.6에서 10. 이게 그럼 로키 리눅스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로키 리눅스는 이 레드햇 이 상용 물론 이제 유료죠. 물론 무료로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만 상용으로 쓸 수는 없어요. 상용이 아닐 때만 무료로 쓸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레드햇의 그 소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대로 가져다가 나름대로 다시 빌드업을 다시 그러니까 바이너리로 바꿔준. 물론 거기서 이제 뭐 레드햇 로고라든가 뭐 레드햇의 고유의 어떤 것들은 빠져 있고 그런 것들을 뺀 채로 이제 공개한 그런 운영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의 레드햇에 가까운 운영 체제다.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99점 몇 %까지 그 바이너리 호환, 즉 그 실행 코드 자체가 이제 그 호환이 되는 그런 운영 체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락키 리눅스로 하지만 레드햇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엔터프라이즈용으로 타겟을 맞춘 그런 운영 체제를 쓰는 건데요. 내년에 서버 구축을 할 때는 실제로 레드햇으로 할 거예요. 두 개가 거의 비슷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락키 리눅스 10.0으로 가는데 그 기사에서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한 운영 체제는 이제 레드햇이죠. 9.6에서 이제 10으로 이렇게 버전업을 하면서 데스크탑은 완전히 쓰레기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레기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영어로 S로 시작하는 또 다른 그 쓰레기에 가까운 단어를 썼는데요. S로 시작하고 T로 끝나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유저 프렌들리하지 않다 전혀. 그리고 그야말로 GUI라면 편리하고 편하게 또 다양한 그 기능들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넌 이것만 써라. 또 뭐 네가 데스크탑에서 뭘 하려고 그래? 이것만 써.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바뀌어버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10.0을 쓰려다가 9.6으로 다시 돌아간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그래픽 유저 환경, 데스크탑 환경을 과거처럼 그렇게 좀 유연하게 구축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10.0으로 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뭐 그놈도 해보고 XFCE도 해보려고 했는데 단적으로 XFCE가 10.0에서는 안 돼요. 레드햇 10.0에서는 이게 안 돼요. 그놈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9.6에서 진행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만큼 그 레드햇도 그러하지만 사실은 레드햇뿐만 아니고 많은 그 배포판 뭐 우분투라는 배포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배포판들이 있는데 사실 그래픽 환경이 윈도우만큼 친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데스크탑이 좀, 점유율이 낮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뭐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만 소위 그 공인 인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또 정부 사이트나 이런데 접근을 할 때 사용되는 그 보안 프로그램들이 다 윈도우 기반이 많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리눅스는 거의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또 이제 서버 쪽에 운영 체제로서는 리눅스와 유닉스 또는 유닉스 라이크 사실은 이 진영이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왜냐하면 리눅스 자체가 이제 유닉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표방해서 만들어진 운영체다 보니까 둘이 상당히 흡사하죠. 예를 들면 요즘은 이 리눅스 진영인 GNU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그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유틸리티들이 또 유닉스에 탑재되기도 하고 그래요. 서로 간의 협업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으로는 이제 안드로이드가 또 대세죠. 물론 일부 진영에서는 이제 iOS를 많이 쓰긴 합니다만, 그래서 안드로이드도 이제 리눅스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특징으로는 뭐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진다. 공개다. 공개를 함으로써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다. 다만 이제 그 공개라는 것이 꼭 무료의 의미는 아니다. 프리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네 가지의 프리인데 거기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다. 그거는 비용을 부과해서 내가 그것으로 프로핏 즉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멀티 유저 환경이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유닉스 자체가 멀티 유저 환경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출발을 했죠. 그 개념 자체가. 유닉스와 호환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려면 사실은 또 그거 자체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좋다. 그 최적화돼 있다.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멀티 프로세서를 지원한다. 이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프로세서가 뭐 수만 개씩 들어가기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아주 수많은 CPU가 동시에 돌아가는 그런 컴퓨터에서도 잘 지원이 된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파일 시스템이 있다. 이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과제에서도 또 공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디스크 다 가지고 왔나요? 참? 이거 다 가지고 왔나요? 오늘 실습을 하는데 쓸 텐데 이 디스크를 포맷을 시키잖아요. 왜? 초기화할 때 뭐 그 포맷을 뭘로 할 거냐 물어보죠.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에 포맷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서 파일 시스템을 뭘 할 거냐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또 보기가 여기 파일 시스템 그래서 여기 뭐 기본 값이 윈도우즈에서는 NTFS로 되어 있는데 NTFS 외에도 여기에 보면 NTFS 외에도 뭐 EXFAT니 뭐 이런 그 파일 시스템들을 쓸 수 있다 이거요. 그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그 디스크에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건 뭐 너무나 기술적인 얘기다 보니까 우리가 뒤에 가서 파일 시스템을 다룰 시간이 있으면 거기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 그냥 디스크 안에서 파일과 디렉토리 또는 폴더를 어떤 형식으로 관리하고 관리하느냐 뭐 그런 것과 관련된 방식이다. 다양한 방식이 있다. 그 중에서 이제 리눅스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윈도우에서 많이 쓰는 계열이 이제 NTFS 계열이고 과거에는 이제 윈도우즈 2000 이전, 윈도우즈 2000 그렇죠. 윈도우즈 2000 이전에는 윈도우즈 2000이 대략 한 90년대 후반에 나왔는데 그 이전에는 FAT라는 운영 체제를 많이 썼고요. 아까 뭐 EXFAT도 있었죠. EXFAT는 FAT를 완전 확장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HPFS는 요거는 주로 그 맥킨토시에서 많이 쓰는 운영 체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동식 디스크 중에 그 광학 매체라고 해서 CD-롬이라든가 DVD-롬, 블루레이-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광학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디스크들, 그런 용도에 사용을 하고,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아마 그 광학 매체를 집어넣을 수 있는 드라이브들이 다 있을 거예요. 디스크 드라이브들이 컴퓨터에 볼 수가 있나 모르겠네. 그 컴퓨터 상단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가느다랗게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뚫려 있죠.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이 가 있죠. 거기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 버튼 누르면 트레이가 나오면서 거기에다가 광학 매체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튀어나오죠. 트레이가 열어보면 거기에다가 DVD 매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누르면 다시 들어가요. 거기에 이제 광학 디스크들을 넣어서 거기 광학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서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DVD-롬이죠. 원래 오늘 가져오라고 했던 뭐라 그럴까? 오늘 가져오라고 했던 그 설치 파일 있잖아요. 설치 파일 다 가지고 왔나요? 9.6 설치 파일. 그 파일이 사실은 그대로 그 광학 매체에 들어가는 그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학 매체 그 자체를 파일화 시킨 거죠. 광학 매체에 들어가는 그 데이터 자체를 그대로 파일화 시킨 게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온 거고, 아마 그 확장자가 .iso라고 돼 있죠. 그죠? 그 파일 시스템 형식이 ISO 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ISO, 그게 그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광학 매체 같은 매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파일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EXT라든가 XFS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리눅스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광학 매체. 가장 대표적인 게 DVD라든가 뭐 파일도 왜 DVD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여러분들이 가져온 것도. 그다음에 뭐 블루레이, 그다음에 CD-ROM 이런 것들. IS. 리눅스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오늘 우리가 실습할 것도 아마 파일 시스템을 XFS로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SMB라든가 CFS, NFS 이런 것, NSF 이런 것들은 주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되는 그러니까 그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의 파일 시스템이 아니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는 디스크들을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거는 또 이제 저쪽에 그 실제 네트워크 상에 있는 어떤 컴퓨터에 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그 디스크는 뭐 예를 들어서 NTFS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파일 시스템이. 그런데 그 녀석을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내 컴퓨터에서 쓸 때는 그거를 NTFS로 방식으로 그 파일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고 SMB나 이런 CIF 방식으로 파일 시스템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저기 네트워크에 있는 어떤 컴퓨터의 디스크도 내 컴퓨터의 디스크처럼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때 운영체제가 그 원래 컴퓨터에 있는 NTFS 파일 시스템이 아니고 마치 CIF 파일 시스템처럼 만들어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다양한 배포판을 제공을 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술 지원이라든가 대중성, 접근성이 부족하다. 이건 왜 그러냐면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독점 회사에서 그걸 만들어서 아주 뭐랄까 강력한 그 지원 인력을 일단 갖추고 있고 강력한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용하도록 그렇게 뭐랄까 그 광고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법적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또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인력들을 다 뭐랄까 다 인력들을 이제 미리 준비해 놓고 그러나 리눅스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커뮤니티 상에서 이제 자유롭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서 배포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다 일일이 해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버그가 발생했을 때 그 버그에 대해서 처리해 준다든가 그런 건 결국은 그 원래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알아서 스스로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알아서 그걸 보고서 고치든가 하는 방법밖에 없죠. 아니면 누군가가 그걸 알아내서 그것을 대신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빨리빨리 대응이 안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부족하다. 그러나 레드햇이라든가 이런 상용 리눅스 같은 경우에 레드햇이나 또는 또 우분투 뭐 이런 대표적인 우분투와 레드햇이 상당히 그 커다란 그 리눅스의 배포판 중에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들은 나름대로 그 기술 인력들을 가지고 지원 체계를 다 갖추고 있어요. 물론 유상이죠. 무료가 아니고 유상으로 그런 걸 제공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뭐 돈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런 그 엔터프라이즈급의 리눅스, 레드햇, 뭐 우분투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기술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런 비용을 감당을 할 그런 엄두도 내기 쉽지 않고 또 뭐 그렇게까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하드하게 아주 시리어스하게 본격적으로 리눅스를 사용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죠. 그래서 대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에 얘기했던 그 오픈의 그 개념에 대한 얘기이고 그 오픈 소스들이 어떤
라이센스 정책을 가지냐. 그 오픈이라고 해서 개방형이고 자유롭다 그래서 그게 아무렇게나 다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 자유의 정도들이 또 다양한 그 오픈 소스의 그 줄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GNU도 있지만 GNU 말고도 다양한 그런 오픈 소스를 개발하는 그 그룹들이 있어요. 커뮤니티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곳에서 다 서로 다른 그런 오픈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다를 수 있다, 이게 차별화될 수 있다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거기에서 다양한 라이센스들을 이와 같이 제공한다. 이게 MIT는 여러분들 아는 그 MIT 대학이에요. 그 MIT 대학에서도 그런 오픈 소스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MIT의 자체 어떤 라이센스를 정의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라이센스에 따라서 이 오픈 소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뭐 MIT 말고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BSD 있죠. 버클리 시스템 디스트리뷰션. 그다음에 아파치라는 건 여러분들이 시스템 운영이 아니고 통신 프로토콜 분석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아파치.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기억나나요? 뭐였죠? 아파치가? 네? 기억은 안 나는데 아파치라는 단어는 들어봤다. 아파치가 저기 북미 대륙의 인디안 종족이라고 그랬죠. 그 종족이 장식하는 깃털이 이제 아파치 회사라고 보면 회사인데, 네, 어쨌든 그 단체 로고죠. 그 웹서버를 개발한 웹서버 소프트웨어가 아파치 소프트웨어다 그랬죠, 그죠? 아파치에서 만든 웹서버 소프트웨어. 그럼 이제 아파치 프로젝트로 웹서버만 만들었냐? 그게 아니고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들을 거기서 이제 오픈 소스로 개발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 만든 오픈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그 라이센스 정책을 가지고 있냐? 또 GPL, 이 GPL이 이제 GNU에서 그 만든 그 자유 소프트웨어들이 가지는 그 라이센스입니다. 그 다음에 뭐 LGPL, 그거는 GPL보다는 조금 더 그 완화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MPL이 어디더라? 네. MPL도 어떤 그 오픈 프로젝트인데 모질라군요. 예, 모질라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모질라. 여러분들이 파이어폭스는 들어봤죠? 그죠? 그 파이어폭스를 만든 곳이 모질라 재단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 그룹이에요. 오픈 소프트웨어죠, 거기도. 예, 그 모질라 소프트웨어도 오픈이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죠. 돈 안 주고. 그 모질라의 모질라는 원래 어디서 출발했냐면, 이것도 뭐, 예, 그 히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지난 통신 프로토콜 분석에서 얘기했던 웹 서비스 기억나죠? 웹 서비스 해서 그 웹 서버에 이제 브라우저로 접속해서 요청을 해서 가져온다. 그럼 이 서버는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치 서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브라우저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뭐 크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웨일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파이어폭스도 있죠. 그죠? 뭐 크롬이라든가 웨일이라든가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기 전에는 무엇이 대세였나요? 혹시 아나요, 여러분들이? 한 10년 전쯤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사용하던 브라우저 기억나는 거 있어요? 기억 안 나요? 어떤 걸 썼었는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썼었죠. 그 E자 이렇게 여기에 뭐 이렇게 동그라미 붙어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는 거, 그죠?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OS에 같이 이제 끼워서 제공하던 익스플로러였죠. 그 브라우저였죠. 요거 전에 가장 많이 쓰인 게 뭐냐면 넷스케이프라는
아주 그 훌륭한 그런 브라우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 아무도 모를 거예요. 넷스케이프를 써본 학생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2000년 이전에 주로 사용하던 거고요. 물론 이전에는 모자익이라는 브라우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이 넷스케이프가 어떻게 보면 그 1900년대 20세기죠. 20세기 후반에 가장 뭐랄까 많이 사용되는 대중적으로 지금의 크롬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운영 체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NT XP 버전을 내놓으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넘어와서 걔네들의 그 세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세상으로 간 거죠. 어쨌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얘네가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유료화 정책으로 바뀌었어요. 초반에는 무료로 제공을 하다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실망을 많이 하게 됐죠. 무료로 쓰다가 유료로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갔어요. 특히나 끼워 팔기도 그러니까 OS의 기본 내장이 돼서 끼워 팔기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는 무료로 쓸 수 있었고 넷스케이프는 유료화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넷스케이프의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또 거기서 실망한 또 많은 개발자들이 또 따로 떨어져 나와서 개발자들도 이제 넷스케이프 진영에 있던 개발자들도 뭐 유료화 정책에 많이 반발을 하는 그런 개발자들도 있었을 테니까 떨어져 나와서 자유롭게 이런 브라우저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다행히 그 당시에 그래도 넷스케이프가 그 소스를 다 공개해 줬어요. 그래서 그 공개된 소스를 가지고서 브라우저를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파이어폭스입니다. 그게 모질라 재단이에요. 모질라 재단이 그렇게 넷스케이프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나름대로의 브라우저들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면서 세운 정책이 이제 모질라의 NPL이라고 하는 정책이고요. 얘네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만 하느냐? 근데 얘네들은 공개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뭐 이런 라이센스로 적용을 하려면 일단 내가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해줘야 된다. 오픈이죠. 네. 얘네들은 이제 강제 사항이고요. 얘네들은 강제 사항은 아니야.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결과물로서 만들어진 바이너리 실행 파일들은 당연히 이제 오픈으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스까지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 이것들은 뭐 전부 다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표시를 해야 되냐? 이거 의무사항이죠. 누가 만들었다. 내가 이걸 쓸 때 그냥 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누가 만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밝히고 써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이센스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의 특허가 보호가 되느냐? 거의 보호가 되지 않고요. 이 아파치만 이제 보호가 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2차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자유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그 소프트웨어를 고칠 자유, 개선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를 보고서 개선하고 그렇게 할 자유. 그렇게 고쳤을 때 거기에 대한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가 별도로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느냐 하면은 뭐 제한 없다 하는 거는 그렇게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라이센스 그대로 할 수도 있고 하다는 거죠. 그러나 얘네들은 반드시 이 소스를 고치기 전에 원본의 라이센스가 어떤 라이센스가 있다면 이런 라이센스가 있다면 고친 소프트웨어도 똑같은 라이센스를 적용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GPL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내가 가지고 와서 소스를 보고 고쳤어요. 그럼 그걸 배포할 때도 똑같은 GPL 라이센스로 배포를 해야 된다. 그 GPL 라이센스가 가지는 특징은 일단 소스가 전체적으로 공개가 돼야 된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MIT 라이센스로 된 소프트웨어의 소스를 가져와서 내가 고쳤다.
그러면 배포를 한다 했을 때 그것을 라이센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공개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소스를 여기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예요.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독점 소프트웨어와의 결합.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소스와 독점 소프트웨어들, 공개되지 않은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내가 결합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가장 그 제약이 큰 게 GPL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GPL은 오픈끼리만 그것이 조합이 가능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들은 오픈과 독점 소프트웨어들이 같이 결합을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네, 이런 똑같은 오픈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다 같은 것이 아니다. 라이센스에 따라서 허용되는 범위가 다를 수 있다. 그런 것들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배포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배포판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고, 뭐 이 그림까지는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주요한 그 배포판의 계통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레드햇 계열의 배포판이 있는가 하면 또 큰 줄기로서 이제 데비안이라고 하는 계열의 배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슬랙웨어라는 배포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적 그 리눅스가 개발이 되던 초기에 나온 배포판들이에요. 그러니까 커널이 91년도에 나오고 실제로 리눅스 그 커널로서 완성된 리눅스라고 하는 사실 그 당시에 리눅스라고 부르지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리눅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어쨌든 그 초기에 만들어진 그 리눅스의 배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이름도 가지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자기네들의 필요에 따라서 뚝딱뚝딱 만든 그런 배포판이었고, 커스터마이즈 된 거죠, 완전히. 그런 것이었는데, 이렇게 오픈으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대규모로 공개하기 시작한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슬랙웨어 같은 것들이, 데비안, 레드햇 이런 것들이죠. 요때쯤 이제 출발을 했다. 지금부터 쭉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그럼 이들이 단적으로 어떤 것들이 다르냐 하면, 당연히 이제 유틸리티라든가 프로그램들의 구성도 조금씩 다르고, 뭐 그다음에 사용자의 그 환경도 조금씩 다르고 그럴 수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뭐 패키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도 다르고,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관리 방법도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를 새로 추가한다든가, 또는 뭐 삭제를 한다든가, 또는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들 관리, 패키지 관리 이런 것들이 배포판별로 다 달라요. 그걸 하기 위한 명령어도 다르고 기본적인 개념도 다르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리눅스를 쓴다 했을 때 많은 혼동을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프트웨어 관리예요.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서 그걸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설치 방법이 이 배포판마다 조금씩 다르다. 조금이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많이 달라요. 개념은 비슷하지만 실행해야 되는 명령어도 다르고, 또 실행할 때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방법론 자체가 다르고, 그 소프트웨어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내가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소프트웨어 그 공간이 있겠죠, 서버가. 그 서버들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데비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설치 파일들이 뭐 .db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돼 있고요. 뭐 슬랙웨어 쪽은 뭐 .tgz 뭐 이런 식으로 확장자들이 돼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게 소프트웨어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얽혀서 파일로 하나의 파일로 돼 있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엔 배포판에서 윈도우스도 배포판이라고 하는 좀 뭐하지만, 윈도우에서 관리하는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은 .msi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는 것들이 많죠.
물론 .exe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MSI라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인스톨레이터예요. 그래서 이 파일 더블 클릭하면 이제 설치가 시작이 되죠. 소프트웨어가. 또는 뭐 소프트웨어 삭제를 실행하면 이 MSI에 의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삭제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패키지 관리 방법이 있는데 리눅스도 배포판별로 이렇게 다른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고, 이제 레드햇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rpm이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명령어로서는, 그러니까 패키지를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패키지 파일들, 실제 그 뭐 업데이트를 하거나 설치할 때 필요한 그 패키지 파일들인 거고, 그런 파일들을 이제 실제로 설치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된다. 예, 그런 거죠. 이것들은 명령어야. 설치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할 때. 우리는 이제 레드햇 계열을 쓸 거기 때문에 이제 dnf라는 커맨드를 주로 쓸 겁니다. 그렇게 크게 계열이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계열들도 있다. 이 다른 계열에는 뭐 여러분들이 아는 안드로이드도 여기에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고요.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크롬 OS라고 하는 그 크롬 기반의 크롬 브라우저 기반의 OS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LG사의 TV에 들어가는 OS로서 LG TV를, 혹시 집에 LG TV 있는 학생 있나요? LG TV를 처음 켜면 로고가 요게 웹OS라는 로고가 딱 나옵니다. LG 로고도 물론 나오지만 웹OS라는 로고가 업데이트 할 때, 그 안에 펌웨어 업데이트 할 때 요게 나와요. LG의 TV에 내장되어 있는 OS인데 그것도 리눅스 기반이에요. 네, 뭐 등등 그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붉은 별이라고 하는 OS인데요. 요거는 이제 북한에서 만든 겁니다. 북한에서 자체 OS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OS가 붉은 별입니다. 레드스타라고 하는데요. 예, 뭐 커뮤니티에 가보면 이 붉은 별을 뭐 다운로드 받아서 써봤다 뭐 이런 사용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물음표에는 어떤 그 지금은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커뮤니티인데 리눅스의 그 도입 초기에 90년대에는 엄청나게 그 활발하던 커뮤니티예요. 그 커뮤니티에서 그 이 붉은 별 개발자로 의심이 되는, 북한 유저로 의심이 되는 사용자가 질문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 아티클로 연결이 될 겁니다. 거기에 가보면 어떤 사용자가 추적을 해봤는데, 그 사용자의 IP 주소를 추적을 해봤는데 북한 IP 주소더라. 자기는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안 되고 중국의 IP 주소를 써서 중국의 그것으로 인터넷으로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추적해서 분석해 보니 북한에서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더라. 그 사용자가 글을 올린 게, 그렇게 글을 써놓은 게 여기 들어가면 나오기도 합니다. 좀 재밌죠? 그 외에도 이제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OS들이, 자체적으로라기보다 결국 이런 배포판은 파생이죠. 파생 버전. 이 계열에서 파생된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하모니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한컴, 아래 한글 만든 회사죠. 이런 것들이 있고, 전에 얘기했던 그 싱글보드 컴퓨터, 조그만 컴퓨터에 들어가는 라즈베리 파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소개했던 우분투, 기업용으로 엔터프라이즈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트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그 인기 있는, 사용하기 쉬운 GUI 기반의 배포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안을 하는, 보안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알아둬야 되는 배포판 중에 하나가 칼리라고 하는 리눅스입니다. 이 칼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안에 중점을 둬서 그 뭐 해킹이라든가 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방법들을 많이 도입한 그런 리눅스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안 쪽에 관심이 많다. 그럼 이제 칼리 리눅스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쉬는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